모든 대학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이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 공유와 확산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진행될 재정 지원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로 전문대학의 혁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대학의 혁신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로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교육부 전문대학 지원과 이상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교육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 강병옥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강문상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사업 단장님들을 대표해서 2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구미대학교 김동욱 단장님 나오셨고요. 인하공업전문대학 변창호 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희승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 온라인상으로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 카메라를 꺼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줌 화면을 대형 LED 모니터에 띄울 때 좀 보기가 좋으려면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도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성과 포럼의 슬로건을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다로 잡아보았는데요. 지난 3년간 진행되어 온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곧 종료될 예정이고 이제 차기 혁신지원 사업을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문대학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고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나 개선 요구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부 주제를 차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라고 좀 좁혀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그 전문대학을 대표해서 나오신 패널이 먼저 발언하시고 그 후에 어떤 정책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하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대학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창호 패널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공업 전문대학의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변창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을 이제 하면서 또한 앞으로 맞이하게 될 2기 혁신 지원 사업 그랬을 때 과연 저희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이 3년간의 여러 혁신의 모습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이 이제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에 한 자그마한 얘기거리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항목 중에 하나는 사업비 집행 자율성이 아닐까라는 그것 또한 예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보다도 혁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혁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또 맞물리지만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서 개정됐고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긍정평가는 주변 사업단장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이었던
과거 특성화 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이제 학과에서만 재원이 투입 집행돼 좀 아쉬웠는데 이번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이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대학이 약한 부분을 분석하고 보강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 균형 잡힌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봅니다. 네거티브 규제의 장점은 이제 금지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일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 자율성이 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그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일부 용도 제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차 평가 및 저희 종합 평가에서도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이라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갖고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포스트 2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일단 네거티브 방식의 예산 집행을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한 이제 금지된 사항의 그 리스트를 좀 명확히 제시가 되어서 그 리스트에 없는 사항은 좀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용도 제한도 좀 대폭적으로 완화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전문대학의 그 대학 내의 재정 상황은 점점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 혁신지원 사업, 그 사업비로 교비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을 운영을 했었던 대학들이 다 그 갖고 있었던 조금의 숨통을 트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2기 혁신지원 사업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비 예산 집행과 함께 이번 혁신지원 사업보다도 조금 더 그 용도 제한을 더 완화를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주고 계획을 짜주셨으면 한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변창우 그 단장께서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이라는 이런 그 세부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많은 그 대학에서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뭐 제가 진행을 보고 있지만 저도 이 차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기존의 어떤 그 평가 체제에 대해서 좀 개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대학 전반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대학 간 우수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서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 역량 진단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대학 간 비교 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혁신지원 사업 참여 대학이 선정되면서 혁신지원 사업도 자연스럽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 내 경쟁하는 이러한 구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전국적 규모의 우리 그 혁신지원 사업 발전 협의회 이전에 이미 그 5개 권역별로 자율적인 협의체가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되었고요. 그래서 적게는 13개에서 많게는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이러한 그 권역별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참여 대학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에 적절한 규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대학별 우수 사례 발표 뭐 이런 활발한 성과 공유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성과 공유가 어떤 시점이 되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차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시점이 다가오면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뭐 지난 3년간 좀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차 평가를 통해서 누군가는 A등급이 되고 누군가는 B등급, 누군가는 C등급, 이것이 뭐 교육부가 공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뭐 우수한 대학과 좀 열등한 대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 공유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쟁과 상생이라는 것 동시에 달성하기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경쟁이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경쟁은 적어도 교육 영역에서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아주 엄중한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대학들이기 때문에 혁신 지원 사업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뭐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뭐 예산 당국이나 사업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 제고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또한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는 어떤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수용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 기존의 평가 체제에 대해서 등급제 평가를 점수제 평가로 대체하자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등급제는 평가 점수에 따라서 권역별 참여 대학을 A, B, C 3개 대학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 인센티브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로 비율을 할당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각 등급에 해당되는 대학의 숫자가 기계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91.0점으로 A등급이 되고 어떤 대학은 90.9점으로 0.1점 차이의 B등급이 됩니다. 매우 사소한 점수 차이지만 등급이 바뀌게 되면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게 되고 특히 C등급을 받은 대학의 사업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아주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 책임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요. 상생 발전을 외치는 소리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1.0점 받은 대학은 91점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받고 90.9점을 받은 대학은 90.9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즉 점수제로 평가 체제를 개선한다면 각 대학에서 사업 책임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부 평가 영역별로 평가 점수와 표준 편차를 각 대학에 제공해 주신다면 참여 대학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할 부분 등이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어서 각 대학에서의 개선 노력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타 대학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 성과 공유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특정 대학을 벌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평가 체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기 혁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이런 그 세부 그 주제로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뭐 답변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상호 과장님께 좀 그 발언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사업비 용도 제한은 대폭적 완화와 성과 평가를 지금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변경이라는 그런 게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 용도 제한 대폭적 완화는 저희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저희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그것도 꼭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에 전달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하여 등급별 점수제를 하라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아까 재정 당국에서는 하여튼 차등을 많이 줘가지고 이 성과를 좀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적 측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혁신지원 사업 시작할 때 재정 당국과의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점수제로 하면은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끝간의 간격을 크게 넓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0.1점 차이를 따라 가지고 뭐 예산이 몇 억씩 차이가 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병옥 실장님. 네, 등급제를 점수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은 지금 처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어쨌건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실히 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의 담당자는 무능한 자로 찍힌다, 이런 거 사실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논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재단 내부에서도 요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를 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그러니까 현장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제안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평가 결과가 정말로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꾸준히 좀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는 기회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조금 이제 넓혀 보겠습니다. 현 시점은 학령 인구의 급감, 또한 뭐 어떤 직업 세계의 급변 현상 등과 맞물려서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 교체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과연 전문대학의 중장기적 생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은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구미대학교 김동욱 단장님께 좀 말씀하실 수 있는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전문대학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단순하게 학령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산업구조조차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되어서 대학가에서 원격 교육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대학을 둘러싸는 환경 변화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 대학들이 대응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고전적인 관념에서 떠나서
전직 희망자가 되었던 산업체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이 되었던 스펙트럼을 넓혀서 교육 대상자를 다양화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 목표를 재정립해서 무엇을 가르칠지 학과 구조 개편이겠지만 무엇을 가르칠지를 재정립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원격 교육을 포함해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재편을 하라고 또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교수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중요한 측면은 기존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현재 미래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화를 해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전체 교육 시설 환경을 현대 미래 사회에 맞게 시설 환경을 전면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고 이 재정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확보의 불가능 때문에 대학 혁신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인 겁니다. 그런 혁신을 추진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냐? 2019년 전국 사립전문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서를 보면은 연간 운영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약 57%를 차지하고 국고 보조금 수입이 24%, 기타 소액의 기부금, 법인 전입금, 부채 수입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고 보조금 수입이란 게 전액 국가 장학금 수입입니다. 국가 장학금은 지출에서 연구학생 경비에서 전액 지출의 장학금 지출로 상응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57%에 머무르고 있는 등록금 수입액으로 이 모든 대학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2019년도에 57%란 건 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 수입이 213억 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학 규모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데 등록금 수입은 학년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여러 가지 조치로 매년 격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 전국 대학 전문대학을 취합해보면 아마 학교별 연간 등록금 수입 총액은 평균 200억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 혁신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라 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학 혁신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혁신을 선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만들어서 그 성과를 창출하라는 혁신 지원 사업이 고맙게도 나왔습니다. 또 혁신 지원 사업의 재정 지원금은 대학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소중한 일반 재정 지원 사업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받는. 그렇다면은 혁신 지원 사업의 재원 지원금이야말로 이 사업의 원래 고유 목적이었던 대학 혁신을 추진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 신교육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을 하는 건 맞지만 기존 교직원을 전부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교수님들도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기반 교육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고 지원생님들이 원격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각 대학들에서 이러한 재교육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대학 혁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대학 혁신에 동참하고 있는 한 일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교육비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보수라는 것도 대학 혁신 사업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대학 혁신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환경을 현대 교육 사회에 부응하게 환경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설 환경 개선된 것들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리 운영비조차도 대학 혁신의 일환이라고 원래 본 취지에 부응하는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각 대학들이 설정한 대학 혁신 모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궁극적으로 대학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역 사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조건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욱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애로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상욱 과장님께서 2022년도에 전문대학 지원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말 소중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사업 예산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2023년, 2024년 전문대학들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재정 관련해서 전문대학의 어떤 그 열악한 그 재정 상황을 이제 그 바탕에 두고 향후 그 재정 지원 어떤 규모를 좀 확대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의 집행 기준을 좀 더 그 넓혀 달라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계시는 강문상 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강무상 교수입니다. 이번 그 혁신 사업은 3년 동안은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쪽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재정 이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 보니까 이제 전문대학 지원과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전문대학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분이 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이나 실장님도 중요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이 계셔서 저는 이제 전문대학에서 좀 더 큰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앉아서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전문대학 수가 133개거든요. 3년 뒤에는 몇 개 대학이 남을까 생각을 했어요. 일반 대학이 무슨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대학 빼고 한 18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300개가 조금 넘는데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재정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제 재정적인 거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거 말고 법 제도를 좀 바꿔서 전문대학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대선이라서 연구소에서 대선 아젠다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 봄까지 정리를 해서 주요 대선 후보에게는 드렸어요. 이미 다 드리고 이제 그쪽에서 선택하는 일만 이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고등교육법상의 교육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하고 28조인가요? 고등교육법 28조는 일반 대학의 교육 목적인데 심오한 학술 이론에 대한 연구, 응용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문 대학은 전문 기술인 양성. 다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들이 전문 기술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저희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올해 입시 21학년도 입시 분석, 그러니까 사현제 일반 대학들 그 입학 자료 다 찾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중복학과 몇 개나 되는지. 114개 대학에서 520개 학과가 중복이 됩니다. 이 520개 학과는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대학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교육법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목적이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반 대학들도 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까 4차 산업 그 요새 얘기 계속 나오죠. 아시겠지만 4차 산업에서는 중간 기술 인력이 없어져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예 하층 아래만 남거나. 그러면 전문대학들이 사실 그 중견 기술 인력 양성 이거를 굉장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전문대학에 배출하는 인력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학제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학제가. 뭐 2년, 3년, 4년 어떤 직무에 몇 년이 필요하냐, 어느 수준이 필요하냐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학제로 나누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요구하는 게 연구 중심 대학을 한 100개 정도만 남기자. 2000년 중반 정도에 직능원에서 연구 중심, 직업 중심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요 거점 대학 20-30개를 연구 중심으로 남기고 다 직업 중심으로 하자. 자, 여기서 연구 중심, 직업 중심이라는 것은요. 연구 중심은 그 말 뜻 그대로 연구 목적,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의대에서는 세계적인 네이처지나 SCI급 이상 논문을 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하는 대학 중심으로 키우고 단순히 졸업해서 의사만 배출하는 데는 직업교육이죠. 그래서 최대한 100개 정도는 연구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게 114개 대학이 직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차라리 전문대학 쪽 우리 쪽에 붙여서 이제 전문대학 이런 구분이 없어지죠. 붙이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개 정도는 우리 전문대학들이 이제 마이스터 그 석사 과정이 생기긴 했지만 학부 중심, 직업 중심으로 한 200개 대학이 남고 100개 대학은요. 학부를 대학원 정도 수준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나는 연구자가 될 거야. 석사, 박사. 의대를 가서 연구를 할 거야. 의사가 될 거야가 아니죠. 그래서 학부를 줄이고 정부 지원도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만 지원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전문 대학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죠. 일단 법 제도적으로 고등교육법상에 서로 교육의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혼용돼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체제를
이번 대선 때 내년에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그대로 갔다가는 차례대로 망하는 거는 전문대학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전문대학이 살 길은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쪽이 교육부라든가 또 전문대학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자, 입학자원이 평생교육 쪽에밖에 없습니다. 그 2020년 관계부처 그 자료에 보면은요, 10년 동안 그 필요한 노동인구가 34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0년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한 340만 명이 부족한데,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뭐 경력 단절된 여성, 노인들, 노년층, 그리고 청년층 중에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청년층, 이 세 층들의 10%포인트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면 그 인원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자원이죠. 그거를 우리 전문대학이 흡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평생교육 쪽은 다 아시겠지만은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개설을 많이 하죠.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그러한 인원들을 다시 경제활동에 투입하려면 재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전문대학이 담당을 하는데, 이거를 정원 내로 할 거냐 정원 외로 할 거냐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문대학에서 재교육, 한 달 재교육, 두 달 재교육 또는 1년 총장이 알아서 하게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면은 전문대학이 그래도 입학 자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자원은요, 외국에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할 수 있는 게 외국에 있는데, 외국 학생들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또 학교에서는 잡으러 다니고 굉장히 힘드시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불법 취업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학생을 어떻게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왜 도망가느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준숙련 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자들의 주는 비자. 이거는 이제 교육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준숙련 비자를 만들어주면은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2년간 내가 이 대학에 열심히 다니면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뭐 할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학자원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이제 재정 계속 늘려달라고 하고 재정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법 제도를 이 세 가지를 좀, 이거는 예산이 드는 게 아니죠.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좀 풀어서 전문대학 재원을 확보를 하면은 3년 뒤에도 133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그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등교육 체계에 대해서 좀 일대 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내용과 더불어서 뭐 외국인 자원까지 평생 직업 교육과 외국인 자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뭐 이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이성호 과장님과 강 실장님께 좀 어떤 의견이나 뭐 답변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문상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법 제도 개선 관련해서 그 연구 중심 대학과 고등 직업 교육 중심 대학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일단 이거는 국민적 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아까 평생교육처럼 기간별 재교육을 자율주거하는 그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4년째 대학 반대로 통과 못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에
이 제도적으로 뭐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참석하신 패널 중에 5분은 다 그 전문 대학을 그 대변하는 이런 분들인데, 강 실장님의 경우는 그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저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들으신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그 뭐 답변 내지는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문상 수장님께서 아주 거시적인 방향의 말씀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올 방향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좀 공감하는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이제 전문대고, 그것도 더 취약한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전문대가 가장 취약할 텐데,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평생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지역 거점형인가요? 고등 직업교육 거점기구, 흔히 말하는 뭐 지역 협업형이라고 하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가, 특히 지역에 있는 전문대가 활로를 찾고, 그다음에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이 모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지역에 계신 그 전문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 중에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그 손을 제일 먼저 들어 주셨습니다. 네, 고등직업교육학회 박주희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육보건대학교의 박주입니다. 먼저 패널 분들께서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학은 현장 중심이 가장 중요한 직업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현장 실습이 지금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 이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는 것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요즘에 새로운 뉴딜 기술과 관련해서 현장 실습 콘텐츠를 제작해서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현장 실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 더 이상 전문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제대로 못 받고 나갔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당국과 또 뉴딜 2.0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여러 정부 예산을 최소한 전문대학 현장 실습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 콘텐츠를 빠르게 지원을 해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현장에 안 나가도 적어도 30%, 50%는 그 현장 기술을 대학에서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 이것이 전문대학을 또 살리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VR이나 AR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나 또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전문가들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대학이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검증하고 인증하고 산업체에서 그 현장 실습 컨텐츠가 제대로 된 컨텐츠로 인증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일에 정부와 대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이런 전략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 일부 해결이 되더라도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년 동안 저희가 급하게 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을 최대한 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지만 그 컨텐츠의 질적 평가가 학생들이 볼 때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은 온라인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정부와 대학 당국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나 단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년 이상 주장했는데 통과되지 않은 안입니다. 지난번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총장님들도 차관님께 제안드린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현실화도 이번 기회에 이것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지금 현재 일반 대학은 간호학과 평균 등록금이 767만 4천 원입니다. 전문대학은 615만 8천 원입니다. 약 80.2% 차이, 전문대학이 등록금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호학과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동일한 수준을 교육하고 있고 간호교육 인증 평가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직접 교육비가 필수 경비들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학과 등록금은 등록금 인상으로 보지 말고 현실적인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각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호학과 등록금 때문에 다른 학과가 이 등록금의 부족 재원을 뺏기는, 그래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회를 이끄시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 세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네, 또 손 들어주셨네요. 저기 앞쪽에 그 이상석 회장님이시죠? 예,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이상석 부총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아까 저는 교육부에서 그 재정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핵심 지원 사업 평가 시에 대학 구조 조정 사항 중에 하나인 적정 금화를 포함한 자율 혁신과 연동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핵심 지원 사업비로 구조 조정에 대한 비용이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가 같이 취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그 민감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그 적절한 그 시점에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그 온라인 참가자 중에 줌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잘 화면이 보이진 않는데요.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면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혹시 뭐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카메라로 확대해서 손 드신 분 잡아 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손 드신 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대가 될까요? 네, 계시죠? 네, 네, 연암대, 네, 제가 아는 분 같습니다. 연암대 이충근 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이제 전문대 학령연구 감사와 함께 살아갈 중 여러 가지 중에 방안님 말씀하셨는데 그 평생 직업 교육, 평생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평생교육 원장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혁신 유형, 3유형 후진학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해인데 그거 하면서 느꼈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 직업 교육이 앞으로 중요한 전문대학의 역할이 될 텐데, 거점센터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거점센터로서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지자체나 기초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들에서는 대학만의 노력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지자체가 그 직업교육, 평생 직업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드라이버나 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2주기 사업과도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이 하였는데 주관대학은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협력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할 동기들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주기 때 이제 또다시 컨소시엄을 허락하신다면 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사업단하고 단독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간의 예산의 차등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그 3유형 후진학 선도형 사업을 운영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느끼셨던 좀 절실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기 그 사업 중에서 그 거점지구 그 고등직업 그 사업에서 30개 대학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일 대학인지 컨소시엄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플로어에서 두 분, 줌을 통해서 한 분 이렇게 좀 의견을 들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패널 분들 좀 뭐 그 추가적인 의견이나 혹시 뭐 그 교육부나 연구재단 입장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희 회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현장 실습 컨텐츠 제작이나 현장 실습 어려웠기 때문에 가상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전문대학 협의회와 그 교육부가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도 또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지금 지난번 총장 협의회 때도 총장님들 의견을 좀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현장 실습이 이 가상의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한 현장 실습 센터 구축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반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7개 분야별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번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 부분도 좀 그 컨텐츠 프로그램 품질이 좀 낮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권역별로 10개 원격 교육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대학들이 참여하고 있고 전문대학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그 역할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 지원 사업비 중에서 이 부분 컨텐츠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사업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이 가능한 그런 방향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학과 등록금 현실화 부분은 여기는 저희가 전문대학 지원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 장학과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난번 총장님 협의회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학 장학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석 회장님께서 적정 규모와 관련해서 구조적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인건비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암대학교 이충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지자체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책적 드라이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평생학습 도시나 그다음에 링크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 협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사업단과 단독 사업단 참여 예산 배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받을 테니까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요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많은 부분에서 어떤 추구하는 방향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강 실장님. 네. 예, 저는 뭐 플로에서나 이제 온라인에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재단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육부나 재단에 좀 말씀을 제언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대학에 좀 요청 또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전문대학의 문제만도 아니고 일반 대학도 같이 공통되는 문제인데요. 그 중복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일반대도 그렇고 전문대도 그렇고 혁신지원 사업만 있는 일반 재정 사업이 이제 혁신지원 사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래서 같이 시행이 되고 많은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혁신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혁신지원 사업에 이제 뭐 계획서에 보면 이제 중복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술을 좀 해주세요라고 양식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보면 많은 대학에서 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복방지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에서는 좀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운영하는 대학에서도 조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각각의 사업이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내려가다 보면 사업 간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비슷한 내용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는 성과의 중복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반드시 좀 피해야 할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뭐 재정 당국에서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고 피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좀 초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각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미리 다 1년의 계획을 짜놓고 그때 좀 연초에 좀 당겨서 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실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복방지위원회 위원도 상당히 보직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신 보직자께서 사실 그 사업의 내용 상세하게 세부적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이건 중복이다 중복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위원 구성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자를 위원으로 포함한다든지 또는
실무자가 한번 그러니까 각 사업의 실무자들이 상호 검토한 다음에 다시 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든지 이런 위원 구성과 그다음에 절차를 조금 세분화해서 중복방지위원회가 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필요하겠다. 이것이 전문대학이 향후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도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사업 책임자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뭐 기획처장님이 사업 책임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대학 전체를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획처장님들이 책임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처장님이 이 사업만 또 책임자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또 책임자를 겸임하시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책임자라고 하면 사업 내용의 세부적인 것까지 좀 다 아실 필요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책임자를 하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대학 안에서 어떤 보직을 갖고 계신 분이 각 사업의 책임자가 되어야 될지를 좀 지혜를 모아셔서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업 관리기관 입장에서 또 대학에 당부하고 싶으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좀 뭐 고민을 하면서 지금 언급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토론을 50분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10분 정도 초과돼서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 나아가 전문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1시간 남짓한 이런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의 결과물이 명쾌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세부 주제별로 정리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이상우 과장님과 강병옥 실장님을 통해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전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취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대학을 대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대학의 혁신과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패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